안녕하세요. 평소 유튜브 사연을 즐겨 듣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제 인생이 생각이 나서 감상해졌곤 했는데 사연으로 보낼 만한 일을 겪게 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요. 저는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친구들은 2년차도 새댁으로 쳐주냐며 놀리곤 하지만 아직도 남편과 알콩달콩 연애 때처럼 살고 있으니 새댁이라고 하고 있네요. 저희 시댁분들은 좋은 분들입니다. 이리저리 들리는 고부 갈등도 없고 편안하게 대해주시죠. 사실 간섭도 없고 뭘 바라지도 않으세요. 그럴 만한 게 시댁이 정말 잘 사는 집이거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주말이 되면 골프 치러 전국을 다니시고 가끔 들리신 곳이 좋다며 몇 주를 내리 묵으시기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셔서 성공하신 시부모님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시작하셨고 손대는 것들마다 잘 풀려서 건물들과 땅을 갖게 되셨죠.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주머님도 그 덕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몸에 절약하시는 게 배어 있었고 그 덕에 제 남편이나 아주버님도 재산에 비해 검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부모님이 여유롭게 사시는 것도 제발 이제 번 돈 가지고 쉬시라는 자식들과 저의 간절한 요구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아 어릴 때부터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제 친정과 시부모님의 인연으로 우연히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사업보단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따는 동안 연애를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공부에 진심인 분이십니다. 그런 아주버님 때문에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장남이 공부한답시고 연애 한 번 안 하니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시며 근심이 깊어지셨어요. 거기다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8살이나 많거든요. 미국에서의 공부가 마무리될 즈음부터 시부모님의 결혼 요구는 점점 잦아지더니 한국에 귀국하신 이후엔 좀 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회사 생활도 하셨던지라 한국에 오자마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학벌 좋고 얼굴도 준수하고 집안 좋고 직장 좋은 아주버님의 결혼에서 딱 하나 걸리는 건 나이였습니다. 나이는 차고 있는데 결혼 생각은 없으니 보다 못한 시부모님은 하루에 몇 개씩 선자리를 밀어넣기 시작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정말 원치 않아 하셨죠. 시부모님이 새로운 선자리를 들고 올 때마다 아주버님은 정말 죽겠다며 저희 부부에게 하소연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는지는 저와 남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에게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이 고생하신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분이시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던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아주버님은 연애할 생각이 없으셨던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고 있으신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연애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안심하시는 게 먼저죠. 라고 말하며 허허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의 선자리가 늘어날수록 걱정되었지만 그것도 계속 되니 무뎌지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선을 보고 있다는 것이 잊힐 때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주버님이 선자리에서 만난 여성분과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선자리에서의 만남으로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결심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아주버님과 그 여성분 둘 다 결혼을 목적으로 선을 보러 나온 것이었고 양가에서는 하루빨리 결혼을 하기 바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할 분을 소개받는 자리가 마련됐죠. 아주버님을 통해 들은 여성분은 들을 때마다 놀라웠어요. 두 분의 첫 만남 당시 아주버님은 처음으로 선자리에 늦으셨다고 합니다. 늘 약속 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미리 도착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유달리 교통체증이 심했다고 해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어진 바람에 아주버님은 상대가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나도 할 말이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리 연락을 드려서 늦는다는 걸 이야기했지만 전화통화 당시 여성분의 목소리가 썩 좋지 않아서 큰일 났다라고만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1시간이나 늦은 아주버님에게 여성분은 차가 많이 막히셨죠? 저도 오는데 차가 평소보다 많아서 놀랬어요. 일하고 오시느라 가뜩이나 피곤하실 텐데 운전도 오래 하셔서 더 힘드시겠어요? 라며 웃으며 말을 건네었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린 통에 본인도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상대를 염려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또 대화를 할수록 식견이 깊은 여성분의 모습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화가 통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아주버님은 즐겁게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문득 여성분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동시에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잘 모르는 느낌이긴 한데 누군가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면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겐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아주버님의 얼굴이 너무 해맑아서 저나 남편이나 여성분을 만나는 날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며칠 전 임신 중이었던 제가 조산기로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몸이 약한 것도 아니었고 임신 내내 건강한 저였는데 갑작스러운 입원에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병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길래 약속 자리에 가겠다고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저를 말렸어요. 약속 자리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너무 놀라 몸이 많이 안 좋은 건 아니니 당신이라도 다녀오라고 이야기했죠. 여성분을 소개받는 자리에 다녀온 남편도 그분에 대한 칭찬으로 입이 마를 새가 없었어요. 당신 너무 칭찬만 하는 거 아니야? 나 질투나? 라고 제가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지성과 미모, 재력, 그리고 재치까지 겸비한 최고의 신부감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부모님이 사업가이시고 집안에 돈도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과의 나이차도 딱 4살이라며 어쩜 이렇게 나이차도 괜찮냐고 좋아했죠. 하지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완벽한 여성분이 왜 30대 중반이 넘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의문에 남편은 공부하고 자기 사업하느라 늦어진 거겠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했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느라 결혼이 늦어졌을 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주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의 칭찬이 자자한 분을 한 가족으로 맡게 된다는 사실에 저는 마음이 너무 설렜습니다. 비록 소개받는 자리에 가지는 못했지만 상견례 날이 남았으니 이제 상견례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시부모님이 제가 설레하는 모습을 보시며 한 가족 될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맞아준다니 마음이 너무 기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제가 들뜬 상태로 있자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아주버님이 결혼하실 분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얼굴도 못 봐서 아쉬울 텐데 사진이라도 보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통해 본 여성분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라면 분명 기억할 텐데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죠. 사진 속 여성분은 길 가다가 마주치면 한 번쯤 돌아볼 정도로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기에 제가 어디선가 만났다면 분명 기억했을 얼굴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묘하게 낯이 익다 라고 했더니 남편은 인상이 좋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가 생각하며 넘어갔죠.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대망의 상견례 날 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예약된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 결혼에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느끼게 하는 상견례 장소를 보니 드디어 아주버님의 결혼을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과 시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돈될 분들이 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창밖에서 걸어 들어오는 세 사람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을 때는 반가움과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그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웃음기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밝은 표정을 내내 짓고 있다가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자 덩달아 제 눈치를 살피게 되었죠. 사돈 될 집의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사를 하며 제가 임신 중이라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러네요. 라는 말을 조용히 덧붙이자 조산기로 입원했던 저를 염려한 시댁 식구들은 다른 조용한 방을 잡아둘 테니 거기서 잠시 쉬거나 집으로 먼저 들어가길 권유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대하던 사돈집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컨디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9년 전 저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저희 부모님 주변에서 함께 장사하시던 모든 사람들의 집안을 파탄내 놓은 장본인들이 제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혹시나 제 얼굴을 기억할까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이 안 좋다 이야기한 저에게 어서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던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였는지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저는 남편과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쌩쌩하게 돌아온 저에게 남편은 이제 좀 괜찮은 거야? 병원으로 갈까? 라고 말했죠. 그런 남편에게 저는 아팠던 거 아니야. 당신 나 시집 오기 몇 년 전에 우리 집 사기당해서 힘들었던 일 기억해?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장인 장모님이랑 우리 부모님도 알고 있는 사이셨고 갑자기 사기당해서 힘들다는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라셨는데. 그렇지, 그랬지. 지금 이렇게 다시 살만하게 된 것도 기적이지. 남편은 저의 말을 듣고 잠시 후 근데 이 얘기는 왜 갑자기 하는 거야? 당신 아픈 거 아니었다고? 오늘 상견례 엄청 기대했었잖아.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 사기꾼들이 오늘 상견례 자리에 온 저 사람들이야. 라고 대답했죠. 남편은 급하게 차를 갓길에 세우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뭐? 저 사람들이라고? 응, 아직 10년도 안 된 일이야. 갯돈 받는다고 우리 집에 몇 번 왔었고 워낙 발 넓게 다니던 사람이라 정확하게 기억해. 아주버님이랑 결혼할 뿐. 아니, 그 집 딸 사진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부모 얼굴을 보니까 알겠네. 저는 이 말을 끝으로 급하게 친언니에게 사기꾼집 딸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곧이어 사진을 확인한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얘 어디서 찾았어? 라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말이죠. 언니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당연히 알지. 너 이 사람 어디서 찾았어? 갯돈 들고 튄 그 사람들 딸 맞지? 맞는 거지? 그래 맞아. 어디서 본 거야? 시아주버님과 결혼한다던 여자분은 저희 집을 비롯해 많은 가정을 나락으로 끌고 간 갯돈 사기 주인공들의 딸이었던 거죠. 저는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때는 9년 전이었어요. 많이 오래된 사건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20년은 더 된 일 같습니다. 그 9년 전의 시간이 저희 가족들에게는 다신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간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식당을 하고 계시지만 9년 전에도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꽤 큰 식당이었기도 했고 어느 순간 유명세를 타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죠.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라 하면 딱 저희 부모님 식당이 생각나기 때문에 정확한 지명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들으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 명동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명동에서 사시며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던 부모님은 나고 자란 곳도 명동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입지가 두터운 분이었죠. 워낙 사람들과 지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이리저리 도움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평판도 좋으셨습니다. 누구 집이 어려워서 병원비를 못 낸다고 하면 몰래 가서 병원비를 내주시기도 하고 누구 집 자식이 결혼하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 올린다고 하면 작게나마 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도 주셨죠. 그런 부모님 덕에 저도 동네에서 많은 예쁨을 받았어요. 또 저도 부모님 이름에 먹칠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늘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굳은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하신 부모님과 넉넉한 가정 환경 덕에 부족함 없이
모난 구석 없이 자랄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서도 화목한 저희 가족은 여전했습니다. 저에게는 오빠와 언니가 있는데 첫째인 오빠는 일찍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일하는 중이었고 언니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취업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엄청나게 특출난 자식들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다들 저처럼 모난 구석 없이 자라 사회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자기 미래도 잘 준비하고 있었죠. 평범한 가족보다는 좀 더 화목하고 평안한 가족이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한순간에 벌어졌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부모님의 갯돈을 관리하던 계주가 갯돈을 들고 튄 사건 때문입니다. 은행 이율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주의 달콤한 말에 저희 부모님은 꽤 많은 돈을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계주는 명동에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건이 있기 1, 2년 전에 이사와서 마을에 엄청난 돈을 뿌려댄 사람이었죠. 고급 외제차에 비싼 옷, 늘 가지고 다니는 현금 다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이었죠. 건물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데 실제로 그 건물이나 땅이 어디 있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고 다니는 게 부자 같으니까 부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그 사람들이 이사 왔을 때나 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 살질 않았어요. 대학 주변에 자취 중이었죠. 그래서 언니를 통해 듣기론 처음 그 사람들이 이사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경계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살갑게 웃으며 돈도 턱턱 쓰고 자기 돈 자랑을 그렇게 해대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겠죠. 보통 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마구 티내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명동 사람들의 인식에는 아무리 써도 돈이 없어지지 않는 집안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계를 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엔 한 사람에게 은밀히 이야기했죠. 순영이 엄마, 내가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래. 은행 이율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은행에다가 넣어. 내가 하는 게 잠깐만 넣어두면 확실하게 이익 보장할게. 은행도 아니고 걔의 돈을 맡기라니. 불안한 마음이 컸겠지만 그들이 내가 하고 다니는 거 보잖아. 나 외제차 타고 건물이 몇 갠데. 잘못되면 내가 가진 땅 하나 팔면 돼.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니 나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내가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회라서 순영 엄마한테 말해주는 거야. 라는 말이 활용점정이었죠. 남들 다 하는 개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니 불안함은 줄어들고 설렘과 기대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영 엄마가 돈을 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순영 엄마 어떻게 알았는지 민수네 아줌마가 끼워달라고 하네 라고 이야기했고 뒤이어 그런데 민수 엄마가 넣은 돈이 순영 엄마보다 조금 더 많아서 비율을 좀 맞춰야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죠. 일단 넣어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돈 빼달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빼줄게. 불안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런데 한 번 빼면 다시는 못 넣는 거 알지?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아. 라고 말해서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어도 쉽사리 돈을 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개에 저희 부모님은 액수는 크지만 저희가 가진 재산에 비해 많은 돈을 넣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개주는 다른 사람들에겐 떵떵거리며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말하라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는 오히려 아쉬운 소리를 계속했거든요. 조금이라도 돈이 더 모여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안 되겠냐. 우리 부모님이 개주가 처음 이사와서 적응 못할 때 제일 많이 도움 줬던 사람이다. 한 번만 도와줘라. 라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개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지만 이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갯돈을 넣으셨다고 해요. 얼마 돈을 넣지도 않았고 잃어도 되는 돈인데 왜 저희 집이 큰 타격을 받았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바로 개주가 흘리고 다닌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개주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달랠 때도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도 저기 시내 중앙에서 장사하는 박씨네 알지?
그 집이 우리 개에 넣었잖아 라고 부모님의 이름을 언급하는가 하면 이를 걱정하지를 마. 박씨네 집이 얼마를 넣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이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망이 두텁고 식당이 워낙 잘 됐던 부모님이었기에 그들은 저희 부모님의 이름을 팔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켰던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은 개주가 돈을 들고 튄 순간까지 저희 가족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을 흘려놨던 건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개주와 함께 개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였죠. 개주는 주기적으로 찾아와 개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더 넣을 생각 없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거절했다고 하십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이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에게 버럭 화를 내며 아니 박씨네 많이 넣었다더니 자기들만 많이 챙기려고 주변에 넣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개주와 그 남편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태였던 것이었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부모님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죠. 이후로는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개주가 갯돈을 들고 도망치기 전까지요. 개주가 도망간 날은 여느 날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주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은 바로 부모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최씨 아저씨였어요. 부모님의 가게로 헐레벌떡 달려들어온 최씨 아저씨는 부모님에게 대뜸 이상백이 봤어? 이상백이! 라고 소리치셨고 부모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상백씨? 못 봤지. 왜? 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뜬금없이 들어와 개주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최씨 아저씨의 모습에 뭔가 일이 났구나 라는 걸 직감하셨다고 하죠. 개주가 갯돈을 들고 도망간 걸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씩 아름아름 들어와 개가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개에 안 들어온 동네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당신도 개를 들었냐며 서로 놀라워했다고 하죠. 대충 계산해본 갯돈의 총 금액은 30억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주를 찾아도 그 행방을 알 도리가 없었고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했다고 하죠.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개주를 찾을 도리가 없어지자 절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저희 부모님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제일 잘 사는 집이었던 데다가 피해 금액도 재산에 비하면 아주 적었거든요. 그들은 분명 부모님의 조언을 무시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은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망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부터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까지 하다못해 부모님 가게의 단골들까지요. 동네 사람들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가게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아 술을 마시거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렀죠.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진상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동네 사람들의 행동은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게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고성방가에 떠나거나 가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다신 걸음하지 않았어요. 먼 거리에서도 찾아오는 오랜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도 찾아오지 않게 됐죠. 어쩜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 치가 떨렸다는 저의 부모님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한자리에서 장사하셨던 동네를 떠나기 쉽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이 마음을 돌린 것은 바로 저희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도 부모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그 괴롭힘은 저와 형제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중 가장 심했던 게 언니를 향한 괴롭힘이었어요. 저와 오빠는 각각 학교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진 못했지만 언니는 취업을 준비하느라 집에 있었거든요. 친절한 어른들이었던 동네 사람들은 한순간의 돌변에 가게 일을 돕고 있는 언니에게 술을 따르라고 시키거나 혼자 길을 가는 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잃은 아픔에 의한 화풀이가 선을 넘기 시작했던 것은 사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언니는 부모님이 명동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참아보려 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해 울면서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고 하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다는 언니의 이야기에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그날로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이 식당 일이라 지역을 옮겨 다시 장사를 시작하신 부모님은 지긋지긋한 동네 사람들 때문에 몇 번이나 자리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자리를 옮기면 쫓아오고 또 옮기면 또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요. 덕분에 장사도 그르치고 있었던 돈들마저 보증금에 계약금에 다 쓰고 나니 결국 아주 작은 가게 하나를 빌릴 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가게를 작게 하나 차리니 그제야 동네 사람들을 포기했다고 해요. 내가 망했으니 니들도 망해봐라 라는 아주 못된 심보였을 겁니다. 도대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평생 남들 도우며 산 우리 부모님이 그 죗값을 대신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오빠는 월급의 대부분을 가족의 생활비로 써야 했고 언니는 원하던 대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이 되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저희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지만 저희 남매는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이렇게 3남매를 반드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아닐까요? 다행히 오빠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언니가 입사했던 중소기업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중견기업급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언니는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서 빠른 승진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이 아까웠지만 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하는 게 적성에 아주 잘 맞았거든요. 부모님은 자식들도 한순간에 변해버린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으니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한다며 작은 가게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원래도 맛이 있었지만 그것을 성장시켜 더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또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사를 하셨으니 가게가 입소문을 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에 이름도 바꾸고 메뉴의 변화도 줬는데 이것이 잘 되어서 분점을 여러 개나 낼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저희 부모님 내외와 친하게 지내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저희 부모님을 비난하고 원망할 때도 유일하게 저희 부모님을 믿고 관계를 유지하던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새로 시작할 시점에 그때 시부모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가게에 도움 주라고 남편을 저희 부모님 가게로 보내셨던 거죠. 남편은 일찍이 가게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남편은 작은 가게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부모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제가 남편과 결혼할 즈음에 부모님 가게는 같은 지역에 분점 4개, 타 지역에 분점 8개를 둘 정도로 성공이 있었어요. 지금도 꾸준히 그 규모를 확장시키는 중입니다. 굳은 살 하나 없던 제 손이 퉁퉁 불어서 틀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갯돈을 들고 튀었던 이상박의 가족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와의 전화통화 후 오빠에게 연락을 하여 갯돈을 들고 튄 사람을 찾았고 그 죗값을 받게 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갯돈을 들고 튄 사람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 공소시효가 10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상박의 가족이 갯돈을 들고 튄 시점은 9년 전이죠.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 후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의논한 후 시댁에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했죠. 이젠 산 딸이 얼마 남지 않아 남편과 가족들 모두 걱정했지만 전 괜찮았어요. 그 사람들이 제 죗값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저에게 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상견례 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온 것이 걸려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시댁에 말하니 시댁은 좋아하시며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모든 게 준비되고 시댁으로 도착하니 오늘은 미리 와 있더군요. 오늘은 숨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평온한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역시 저를 모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 반갑게 인사하니 상대방도 저에게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수연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때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옛날에 갯돈 들고 튄 개주 때문에 엄청 고생하지 않았어? 남편이 이 말을 하자마자 수연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남편이 이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니까 그때 난리도 아니었지 않니. 그 사람들 때문에 아가도 고생 엄청 많이 했지. 라고 말씀하셨죠. 남편은 수연에게 이 사람 어릴 때 동네에서 큰 갯돈 사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서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나 몰라요. 라고 말하며 사람 좋게 웃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니까 그렇게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은 꼭 죗값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지.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자 수연의 숟가락질도 멈췄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근데 사기죄 공소시효가 언제지? 라고 말을 했고 저는 들으라는 듯이 10년이라고 알고 있어. 이제 9년 지났으니까 1년 남았네. 그 사이에 잡혀야 할 텐데. 명동에서 있었던 30억 갯돈 사기 사건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숟가락을 떨어뜨린 수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요? 찔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놀란 표정이시네요. 하하, 아니요, 찔리다뇨.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데요. 뻔뻔하게 그지없이 웃어 보이는 수연에게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네. 그러시다면 그런 거겠죠. 그런데 아버지 성함이 이상백 씨 맞으시죠? 9년 전에 명동으로 이사와서 개주하셨던 분 남편. 제가 이상백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자 시아주버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재수씨. 이상백? 그제서야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9년 전 저희 가족을 나락을 빠뜨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의 전 재산을 잃게 했던 이상백의 딸이라고요. 부인할 수도 없었겠죠. 결혼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이상백의 딸이라는 게 들킬 건 뻔하니까요. 수연이 걱정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벌써 경찰들이 수연 씨 집으로 갔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아주버님이 부모님 뵈러 집으로 갔었다고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됐네요. 저의 말을 끝으로 수연은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는 정막이 흘렀고 이후 아주버님도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운명이라고 믿었던 상대가 사실 엄청난 사기꾼의 딸이었다는 것이 아주버님에겐 아주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후 아주버님과 저는 아주 조금 서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주버님은 저에게 죗값을 받을 사람이 죗값을 받고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 사이에 태어난 조카에겐 세상 누구보다 좋은 큰아버지죠. 아주버님은 웃으시며 부모님이 선보란 얘기 안 해서 참 좋다 라고 너스레를 떠십니다. 제가 보기엔 회사에 관심이 가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과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물론 이상백 부부는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숨죽이며 살다가 딸 이수연의 결혼을 위해 잠깐 본인들을 수면 위로 드러낸 건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겠죠. 아마 자기들이 등쳐먹은 쫄딱 망한 사람들이 나타나리라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애초에 이상백 측에서 요구한 선 조건은 집안 자산이 50억 이상이었거든요. 그런 자리에 9년 전 망한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몇이나 될까요? 이래서 사람은 죄짓고 못 산다고 하나 봅니다. 또 이수연이 말했던 학력, 사업은 전부 위조였다고 합니다. 또 폭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던 기록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이 이런 사람에게 감쪽같이 속아 결혼할 뻔했더니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전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백 부부의 구속 이후 저희 가족을 괴롭혔던 동네 사람들에게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죠. 물론 자신들이 너무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 대부분이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제 형제들이나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분풀이 대상으로 죄 없는 우리 가족을 못 살게 군 건 이상백이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거든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은 꼭 그 죄값을 받게 되고 그들이 흘린 눈물만큼 책임을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저의 앞으로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솜씨였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정직하게 삽시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